큰 박수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그런 강의를 요청을 해서 제가 평소에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을 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치의 혁신과 관련해서 정당이 어떻게 변해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첫 한 면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7월서부터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갖다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선진국에 합당한 사회 지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허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참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출산율이 0,81. 앞으로 2, 3년 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을 가지고서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을 볼 것 같으면은 OECD 평균 자살률이 1년에 10만 명당 11명인데 우리는 10만 명당 1년의 자살률이 24명입니다. 즉 OECD의 평균을 갖다가 훨씬 앞서는 그런 자살률을 가져요. 노인의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OECD의 또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퍼캐피타 GDP가 3만 5천 불이 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GDP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일본도 최근에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게 퍼캐피타 GDP가 얼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일본은 퍼캐피타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16%가 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퍼캐피타 GDP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 GDP 대비 20%를 갖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 갈등 구조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전초에 어느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갈등 구조가 심각하다고 얘기 지적한 사람들이 88%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갈등 구조,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 나라가 미래에 대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와 그리고 다른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각종 이익 집단이 무수히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각종 이익 집단과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회의 조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정당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라는 기관은 그 특성상 그와 같은 조화의 역할을 갖다가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해야 할 곳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화 이전이나 민주화 이후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거를 하고 나서도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실질적인 소위 정당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1987년에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민주화를 이루고 했는데, 민주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참다운 지도자를 갖다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잘 되기를 갖다가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욕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20년 지금 21대 국회 선거를 끝나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정당이 앞으로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거의 신뢰를 보고 같으면은 수도 서울에서 참패한 집권당은 그 다음 몇 년 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유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민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소위 의사를 확인했으면은 그 확인한 의사에 따라서 정치인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지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은 그 정당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건국하고 6.25 사변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소위 안보의 기초가 되어 있는 한미동맹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 최종적으로 비참한 운명을 갖다가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56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그 구호를 가지고 당시의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씨가 엄청난 반응을 유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이 선거 도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은 되긴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실시된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 자유당이 대패라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할 것 같으면은 민주당은 막대기만 꼽아놔도 당선이 되는 그러한 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소위 정치권자나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사전적인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다가 결국은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정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되돌켜 보면은 선거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예로서 지난 2000년 우리가 여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여당이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100% 패배를 한 그러한 선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은 그 선거의 결과의 의미를 전혀 인식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는 정당의 혁신은 무엇에 역점을 둬야 되느냐.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를 갖다가 제대로 읽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입안을 하고 그거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 좋은 환경에서 많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10%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왜 선거의 결과가 불과 0.7%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의 의미를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제대로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냐를 갖다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2년 후에 총선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전망이 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권력을 향한 정당 간에 있어서의 경쟁의 하나의 도구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은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양산을 해가지고서 소비자를, 유권자를 자기 편으로 이끄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정당이 혁신을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소위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아마 근대 사회의 변화에 합당하게 정강정책을 갖다가 저는 수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되시는 모든 정치인들은 정강정책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그 정강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가지고서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심한 갈등이 뭐냐면 빈부의 차이입니다. 즉 갈등을 여러 가지로 들 것 같으면 소위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이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이 갈등의 요소가 한없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정당은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모든 각종 이해단체 그룹을 갖다가 늘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한낱 모아가지고서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야만이 그 정장도 발전할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볼 적에 사람들은 과거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이러한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 정당이고 역시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변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표를 극대화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 하는 이거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모르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 역시나 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자와 동행을 갖다가 외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정책의 제약 때문에 그거를 충분하게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는 당신네들을 항상 옆에서 보호하는 이러한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은 심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에 어떻게 정당이 적응해서 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봐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흔히 얘기해서 선진국, 어떤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다 들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100번 우리가 찬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선도국가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 선도국가가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것 같으면 무엇을 실패를 하고 뭐를 성공을 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르게 됐느냐. 그러한 점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럽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웃 일본이 매우 잘 나가다가 최근에 와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일본이 갑작스럽게 참 세계를 집어먹을 것처럼 의기양양하던 나라가 한 번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30년이 걸리도록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2000년 여름인가 2020년 여름에 제가 피크 재팬이라는 책을 한 권씩 사서 휴가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일본이 절정에 도달했다가 왜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초입에 우리도 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게 뭐냐면 정치입니다. 일본의 정치가 제대로 변하지 못하고 정치가 일본의 대기업과 연관이 돼가지고서 전혀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1990년 초반에 일본의 어느 유력 정치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일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나라가 21세기만 될 것 같으면 세계를 일본이 다 지배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자 정부, 정당, 기업 이게 다 과거의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변화를 하려고 그러지 못한다 이러니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일본의 미래가 그렇게 담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989년도 일본의 각종 연구소나 정부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이 21세기가 될 것 같으면 미국을 토탈 GDP에서 능가하고 세계 모든 제조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한 3년 후에 경기 침체가 한 번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30년 동안을 헤매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1976년에 이미 퍼캐피타 GDP를 미국을 능가했던 해입니다. 그러니 일본에 나타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말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다가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84년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무슨
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처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미래의 희망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인구의 감소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로봇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로봇 산업 그 자체가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의 모범처럼 돼 있고 모든 국제 학술대회에 갈 것 같으면 일본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로다가 된 겁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90년대 들어와서는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인용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대대적인 경제, 사회의 혁신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025년이 될 것 같으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노인네들의 생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거냐. 그렇지 않고서 이 사회적인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지금 우리 이 경제를 볼 것 같으면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적에 우리나라의 일개 기업의 회장과 단독 회담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론의 앞에 서 가지고서 소위 그 회사의 미국의 투자 계획을 갖다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왜 미국 대통령이 그와 같은 행동을 갖다가 취하였는가 하는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미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러면 경제를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우리 소위 집권 여당과 이 정부에 대해서 혁신을 위한 하나의 혁신,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구축을 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국가 혁신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은 민관, 학계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확대 회의라는 것을 매년에 개최하면서 대통령의 소위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그 재벌 기업들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국제 시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소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위 주축을 이루어야 할 제조업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난 2000년대, 2010년 소위 금융위기를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의 생태계가 거의 말이 아닐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그동안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로부터 덕을 봤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이 세계화의 틈 속에서 상당한 많은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다 겪으면서 전 세계의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새롭게 재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제대로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무엇을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여기에서 강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지나칠 정도로 어느 한 특정 상품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본질적인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나 정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뭐냐. 그동안에 파괴된 제조업의 중소제조업자들의 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소위 새로운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IT 산업 최근에 와서는 로봇, 센서, 무슨 저희 AI 이러한 등등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융합이 돼 가지고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은 다시 말해서 정부, 기업, 우리나라 대학 연구기관 이 셋이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을 갖다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4차 산업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게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주도한 연구와 용이 주도한 준비가 따르지 않으면 혁신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모든 나라의 소위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필요인 것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참 슈퍼파워로서 제3의 슈퍼파워로 등장을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다 제조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중국의 제조업에 의존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세계의 공급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플레를 고도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주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봉쇄 조치를 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러면 경제 개발이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을 것이냐. 저는 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리상 저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겪은 영국이 자기 혼자서 세계를 산업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발국인 독일이나 미국이 따라오는 것을 갖다가 두려운 나머지 기술 봉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영국의 기술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갖다가 배양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위 국제 무역에서 영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을 갖다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커다란 소위 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말하시면 우리의 지금 저출산율, 이 저출산율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지금 0,8밖에 안 되는 이 저출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연유가 어디 있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지금 최근에 와서 어린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성병적으로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것을 당연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를 갖다가 하나의 비용의 개념으로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러니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를 낳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국민의 지식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정보는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때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마트폰 하나만 가질 것 같으면 전 세계 정보를 갖다가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혀 국민의 소위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본적인 가치가 어디에 오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그 다음에 이 교육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혁신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서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참 최근에 와서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국회 입법 과정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과연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습니다. 처음에 입법안들을 내세우기에는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서 내세웁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의 마지막까지를 추정해 볼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가서 알맹이는 싹 없어지고 껍데기만 나는 그러한 입법들이 다수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본의 오늘날의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국 가서 여기에 복합체가 돼가지고서 더 이상 기득권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정치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회, 우리나라의 정당은 과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한 단계가 벌써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치인들 여러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가서 경제인들의 세력이 같이 큽니다. 경제인들의 세력이 같이 크면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국민은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면은 그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국민의 모두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 집단의 책무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은 어느 특정 상황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나라 전반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헌법세제에서의 대통령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 한 2, 3년만 지나면은 국민의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걸 좀 냉정하게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야 됩니다. 우리가 2010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무상급식,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그러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은 그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왜 반대 입장을 표결했느냐? 나오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손자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저기 무슨 정당이 저런 정당이 있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시에 한나라당 사이 중진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당신네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국민을 쳐다볼 것 같으면 선거 절대로 못 이긴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저희 천안함 사건이 끝나고 나서 마치 전랑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대통령 스스로가 조장을 해가지고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테니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는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그만큼 못 읽고서 겨울 가서 당시의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더 나의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뭐냐? 서울시장에 겨우 당선됐던 사람이 무상급식 반대를 한다고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참 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니까 25%도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개표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제도권 정당이 다 무너져버리고 무소속의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아마 한나라당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한나라당이 어떠한 분위기에 들어갔느냐? 자, 앞으로 19대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하는 이런 걱정 속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박근혜 위원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본질적인 변화를 갖다 가져온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한번 물어봐요. 19대 선거 때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으리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100석이냐 120석이냐 이런 걸 걱정하던 사람들이 결국 가서 152석이라고는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과반 의석을 확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거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을 못한 겁니다. 그거 유일하게 그걸 그래도 인식을 했던 사람이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날 보고 약속한 게 뭐냐. 내가 이번 총선을 갖다가 실시를 해보고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비대위에서 기본적으로 당의 방향을 갖다가 바꾸지 않았으면은 어려울 뻔했는데 내가 꼭 그 방향으로 갈 테니까 대통령 선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거대책, 경선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당시에 제가 참 이게 답답함을 느낀 게 뭐냐. 그 당시에 보수 논쟁이 무지하게 벌어졌어요. 그래, 보수.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보수 한다고 그래서 표가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도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를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보수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각 나라의 정당, 정부의 성립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한다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치 집단은 하여튼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성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변화에 순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역시 경제 주체의 상황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왕 얘기 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시장 경제 질서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질서라는 것은 지절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질서를 갖다가 가꾸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이라는 것은 제 기능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 기능을 제대로 가꾼 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참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많은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시장 경제의 본질을 또 건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효율도 가져올 수 없고 바라는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